이 세상 위에 내가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나의 사람들과 나의 길을 가고 싶어 많이 힘들고 외로웠지. 오늘은 이제 8회 두레그룹 그 물류 핀테크 세미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몇 분 안 오셨으니까 그 우리 김기옥 박사님 말씀하시기 전에 발표하시기 전에 좀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서먹서먹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좀 나와서 제가 좀 토론보다는 먼저 인사드리는 걸로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김기옥 박사님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요것만.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들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강의도 참여해 주시고 같이 뜻을 모으시는데 하여튼 뭐 조그만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조금 모여도 또 지금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쉽게 말하자면 그 인터넷을 이용한 강의가 전 세계적으로 좀 유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어려웠던 조그만 그룹의 대학까지도 지금 인터넷으로 막 만들어질 정도로 이걸 잘 활용하면 오히려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 이제 이런 통합의학적인 이런 의학 치료 과정 이런 것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하게 되는데 저는 원래 계속 지난 정부 지금 문 대통령 캠프에서도 생명공학으로 우리나라가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걸 주장을 했고 계속 기획을 했었습니다. 통합의학이라는 것, 또 생명공학으로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때 경부고속도로를 한 이후로 계속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어요. 거의 다 성공적으로 다 했어요. 최근까지도 이제 ICT라고 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또 정보를 이용한 이런 것까지도 성공을 했는데 이제 이게 끝나면 그 다음은 뭘 할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그냥 박 대통령 때 열심히 잘 살아보자 하고 무조건 대들었는데 지금은 머리를 짜내야지 먹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일 안 해본 것 중에 하나가 생명공학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이 생명공학은 제가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맨 밑바닥에 농사부터 져가지고 그걸 상품을 만들어서 이 서비스업으로 이제 가는 것 중에 하나 좋은 아이템인데 여기까지 가는 과정이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이미 외국에서는 이 분야에 굉장히 많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의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는 신약이라 사실은. 이 신약을 만들어서 지금도 코로나 시대에 신약이 아직도 없잖아요. 이런 것 같은 거 도전할 게 워낙 많습니다. 뭐 오늘 주제인 암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것을 어떻게든지 우리나라의 산업으로다가 가서 차기 세대에 우리 국민이 나눠 먹자. 쉽게 말하자면 많이 참여를 해서 같이 나눠 먹자. 이것이 제 주장입니다. 오늘 물론 주제하고는 조금 덩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이 생명공학, 의학, 신약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외국에는 없는 이런 한의학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의료 관광을 하자는 겁니다. 지금 의료 관광이라는 게 지금 싱가포르에서 이 시암 쌍둥이라고 두 아이가 붙은 걸 분리함으로써 이게 성공하고 싱가포르의 의료 관광이 됐고 태국에서는 이제 성전환 수술 남자 아이가 여자로다가 성전환을 해서 하는 걸로 해서 의료 관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가서 체험을 해보고 뭐가 의료 관광이고 무엇들을 하는가 봤더니 특별한 게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마사지 해주는 거 마사지 해주는 거고 한국 사람이면 한국 의사가 와서 상담해주고 일본 의사면 일본 사람이면 일본 의사가 와서 해주고 그거 외에 별게 없이 마사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의료관광 비슷하게 되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 성형수술이었어요. 성형수술로 아주 그냥 강남 또 부산이 아주 들썩들썩 했는데 지금 다 어떻게 됐냐. 중국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환자였는데 다 이제 의사를 끌고 가고요.
50명, 100명 모아놓고 의사 선생님 해주세요. 그거 끝나면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이거는 경쟁력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만의 기술, 딴 나라에서는 흉내 못 내는 기술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게 바로 저는 이제 암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암을 우리가 이 한의학을 이용하고 서양의학을 잘 매칭을 해갖고 성공적으로 가면 외국의 암 환자들이 우리나라로 치료받으러 올 거다. 이런 것을 이제 저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평가하기에도 암을 잘 고치는 나라로 이름이 나 있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셔서 그렇지 미국에서는 지금도 우위암을 치료할 확률이 5년 동안 생존할 확률이 53%인데 우리나라는 70%예요. 그런데 이것을 뭘 가지고 더 잘 치료하냐? 딴 게 아니고 건강검진을 우리나라는 강제로라도 막 시키다 보니까 조기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 치료가 미국보다도 더 잘 된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1970년대부터 닉슨 대통령이 이 암에 대한 전쟁을 선언했어요. 암을 우리가 정복하자. 지금 몇 년, 40년이 넘었는데도 거의 발전이 없어요. 거의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그만큼 이 암이란 주제는 복합적인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복잡한 이 현대 의학에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금서부터는 이제 이 통합의학으로 어떻게 암을 정복을 하고 어떻게 새로운 의료 관광까지 해갖고 우리나라가 먹고 살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로다가 이제 폐암이 지금 가장 큰 화두로 돼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바이러스 끝나면 또 이제 암 환자, 폐암 환자가 이제 또 막 생길 겁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 환경 때문에 오는 거고 또 한 뭐예요? 폐에 타격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바이러스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옛날에도 폐암이 없었냐? 있었어요. 그런데 급격히 심해진 것은 공해라고 보는 거예요. 공해 중에도 가장 직접 우리한테 영향을 주는 것은 담배예요. 뭐 여기도 담배 피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담배가 안 피우는 사람보다 5배 정도 암에 걸릴 확률이 많아요. 실제로 암 환자, 폐암 환자 중에는 거의 뭐 한 70% 정도가 담배 피우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광고에서 이주일 씨 광고하는 거 보셨죠? 폐암 걸려갖고 여러분들 담배 피지 마세요. 이 얘기 하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잖아요. 실제로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은 담배인데 담배가 왜 문제냐? 옛날에 곤방돼 가지고 담배를 멀리서 피면은 이 연기가 여기까지 오는데도 흩어지고 또 뭐예요? 담배 찐이라는 게 이제 타르게 그 먼지거든요. 그 먼지가 다 거기 새까맣게 붙는데 이게 이제 중간에 걸려요. 담배 옛날 할머니들 곤방대 할아버지들 곤방대 보면 이렇게 빼면은 거기에 시커먼 거 닦아가지고 또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시가라고 그래서 쿠바 이런 데 같은 데 보면 이렇게 그래서 그 담배 말아서 하는 것. 요거는 조금 나은데 제일 안 좋은 게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종이 담배인가요? 종이로 말아 피는 것. 이 종이로 말아 피는데 종이에서 나오는 것과 그 필터에서 나오는 화학약품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담배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 풍년초 사가지고 이렇게 말아갖고 피시는 분들도 있고 막 별분들이 다 있지만은 이 담배라는 것 자체에 제일 안 좋은 거는 종이가 탈 때 아황산 가스가 나오고 그 필터에서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 실제로 폐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먼지거든요. 이 먼지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냥 날아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먼지가 떠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70% 정도 담배를 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제가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 담배 끊으러 다니는 귀에다 침을 맞으면 담배 맛이 떨어지게 해서 담배 끊는 침이 있거든요. 그거를 열심히 다니면서 해갖고 교육감 표창까지도 받았는데 금연 전도사를 하면서 이게 제일 안 좋은 것은 옆에 사람도 그 먼지를 같이 마시는 거고 침으로 하는 것은 먼지가 폐로다 못 들어가게 하는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 담배 맛이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담배가 결국은 이제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서울 사람들은 전에 제가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 사람들은 담배를 안 펴도 2갑반 정도의 담배를 피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이 떠다니는 부유물 공해, 특히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자동차 가면서 만드는 그 타이어,
먼지 있죠. 타이어 그 가루. 이게 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있는 아황산 가스라든지 뭐 이런 것 같은 것들이 다 폐로다. 우리가 평생에 제일 많이 우리가 섭취하는 게 뭐냐면 공기예요. 그 다음에 물, 음식. 그런데 이 공기가 안 좋다는 게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폐암이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 지금 현재로 봐서는 이 폐암이 우리 전체적인 그 암 중에는 한 12% 정도 차지할 정도로 생각보다는 많이 안 생기는데 치료가 잘 안 된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지금 현재도 5년 살 확률이 16.6%예요. 폐암에 걸리면. 우리가 조금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암에 왜 많이 걸리는가 그랬더니 제가 이제 우리 집안이 거의 암으로 다 돌아갔어요. 오촌 당수까지도 두 분이 계셨는데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사고에 전사하시거나 이제 뭐 부딪혀서 뭐 폐렴 합병증으로 연세 드셔서 이제 저희 아버님은 이제 그렇게 85세에 돌아가셨는데 다 60세 전후해가지고 다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물론 종류가 좀 다른데 이게 이제 왜 그런가? 전 대학 때서부터 연구를 했어요. 이거를 왜 우리 집은 유별나게 암이 많은가? 내린 결론이 우리 집안이 소양인이 많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또 계속 체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만 이 소양인들이 뭐냐면 남들한테 좋아요. 어디 식당 가면 제일 먼저 지갑 꺼내서 계산하고 기분 파악, 기마이 남한테 베푸는 거 좋아하고 집안은 뭐 어떻게 될 값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 보면 뭐예요? 주머니가 이제 딸랑딸랑 하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걸 외유내강형이라고 그래요. 그런 체질들이 많이 걸린다는 걸 제가 찾아냈어요. 쉽게 말하자면 100명을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 반이 태음인이거든요. 태음인인데 이 사람들은 34%밖에 안 걸리고 소양인은 25%인데 34%가 걸리는 거예요. 뭐예요? 소양인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암이 전체 확률이 낮은 이유가 태음인이 많아요. 그래갖고 65% 내지 어떤 분은 90%가 다 태음인이다. 전부 다 뚱뚱하면 다 태음인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그런 것 같은 태음인들은 암보다는 폐 쪽으로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갖고 심장 쪽으로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고혈압, 비만, 이제 중풍 이런 게 암보다 더 많이 걸려요. 근데 우리나라는 암이 더 많이 걸려요. 지금 현재도 3사람 중에 1명은 암에 걸리고 있어요. 더 심해질 겁니다.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지다 보면 뭐예요? 2사람 중에 하나,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암에 걸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치료 방법이 확실한 게 없어요. 폐암 확률이 제일 낮은 것 중에 하나예요. 췌장암 다음으로. 췌장암은 더 깊은 속에 있어갖고 진행도 어렵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폐 같은 경우는 껍데기 쪽에 있으면 수술이 조금 쉬운 편이고 또 뭐 요 기관지에 있으면 기관지로 뚫고 들어가서 그냥 수술 안 하고도 떼어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폐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담배, 공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어머님들 집에서 그 프로판 가스 쓰잖아요. 이 가스가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담배도 안 피우는데 여자분들이 폐암에 걸리나? 이 가스가 폐로 다 바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전기로도 하는 것도 이제 많이 나와서 바꾸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주방에서 매일 이런 프로판 가스 켜고 이런 분들 폐암에 걸릴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게 직접 자극을 하거든요. 폐로다가 공기가 직접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그런 먼지가 많이 나는 데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폐암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폐암이 이제 생겼다 그러면 제일 한 것이 이제 비세포성 폐암과 소세포성 폐암이라는 걸로 나누는데 이건 크기라든지 아니면 종류에 따라 조금씩은 나누는데 이 대부분 많은 경우가 그 비세포성 폐암인데 이런 경우에는 조금 치료가 조금 나은데 소세포성 폐암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이게 혈액이나 림프를 타고서 뭐예요? 딴 데로 전이가 잘 돼요. 특히 어디로 가냐? 뇌로 잘 가요. 뇌로. 폐암에 걸린 사람들이 다음엔 뇌로 잘 가요. 이 폐가 여기 있잖아요. 가슴에.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데가 뇌인 거예요. 또 가슴. 여자분들은 유방 쪽으로 많이 가고. 하여튼 먼 데로도 가지만 제일 가까운 곳으로 우선 가요. 뭐를 타고? 림프관을 타고 가요. 림프관. 우리가 혈액 말고 또 림프관이라는 게 있어갖고 좀 저기 하다 보면 겨드랑이에 이렇게 뭐가 생기고 사타구니에 뭐가 생기고 요 귀 뒤에 뭐가 생기는 거 딱딱한 덩어리가 생긴다. 특히나 요 목
여기에 요 쇄골부 위에 이렇게 만져봐서 덩어리가 만져진다 그러면 이거 폐 쪽에 많은 문제점인 거예요. 폐 위쪽에 이렇게 만져봤는데 뭐가 뿔쑥 나와 있어요. 조금 나와 있는 건 괜찮지만 크게 덩어리가 졌다 그러면 빨리 가서 폐암 검사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거의 틀림없어요. 그럴 정도로 이제 이 림파관이라는 것이, 림파관이라는 게 뭐냐면 병균들하고 싸운 다음에 그 시체들, 그 전사자라고 할까 처리했던 물질들이 거기가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암이라는 것이 스트레스다. 저는 그 전서부터 원래 저 전공이 정신과 전공의 스트레스 연구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암이었던 거예요. 저 스트레스 받은 다음에 암이 오는 거예요. 제 친구들도 요즘에 보면 열심히 돈 벌어서 중국 가서 돈 벌어서 이제 먹고 살만해서 이제 물려주고 이제 와서 하려고 그러는데 암이 와. 또 뭐 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조금 이제 살만하니까 암이 와. 이런 친구들이 이제 자꾸 생기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라는 게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냈어요.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림파관이 활성화돼요.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슬슬 다니던 게 갑자기 막 갈라지고 이 관이 활성화되면서 림프가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암세포가 림파관을 타고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림파관을 이게 어느 부위에 있는가를 보면 어느 부위에 염증이 있는가, 또 더 심하게 문제가 있다면 암이 아닌가를 의심해야 될 정도로 이제 림파관을 타고 돌아다니는 건 확실했거든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소세포암은 조금 치료가 잘 더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증상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뚜렷하지를 않아요. 대부분 암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처음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피곤해. 괜히 그냥 주말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해 죽겠어. 이게 이제 기초적으로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체중이 주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체중이 갑자기 줄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밥맛이 떨어지기도 하고 조금 심해지면 이제 우울하기도 하고 이러는 것 같은 것들이 암의 공통적인 증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제 폐암 같은 경우는 감기가 오래 간다. 감기 걸리면 보통 2, 3일이면 그냥 낫는데 이게 계속 약국에 가서 사다가 먹어도 안 되고 이거 계속 오래 간다. 이게 이제 초기에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거의 초기에나 중기에도 발견이 안 되다. 거의 말기에 가서 발견되는 경우가 한 3% 정도 있어요. 우리 형님도 뭐 어떻게 해서 가볍게 중풍이 와갖고 그거 치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냥 다닐 때 엑스레이라도 제대로 좀 찍어보지도 않았는가 봐요, 병원에서. 그럼 병원에서 했는데 갑자기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폐암으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중풍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그래갖고 저희 집안에서도 하여튼 담배를 많이 피신 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렇지만은 폐암이라는 거는 아무 증상도 없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피곤해서 가서 검사해보면 폐암이라는 거예요. 엉뚱하지도 않았던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초기 증상은 그렇게 심하게 나타나지를 않는데 결국은 이제 잘 살펴보면 기침이 난다든지 가래가 가끔은 뭐예요? 피가 가늘게 이렇게 섞여져 있는 그런 피가 나온다든지 또는 이제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가슴이 특히나 등 쪽으로 뻐근하니 계속적으로 아프다. 또 옆구리가 계속적으로 아프다. 그러면 한 번씩은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숨이 가쁘다. 옛날에는 그냥 계단 훌훌 올라갔었는데 조금만 올라가도 숨이 찬다. 근데 이제 이 숨이 차는 것 중에 하나는 살이 찌면 그래요. 이 이유도 없이 갱년기돼서 갑자기 체중이 확 늘었다든지 또는 그 제일 많은 경우가 그런 경우예요. 살이 갑자기 찌면 요 기름이 차가지고요, 옆구리 요런 데가 아파요. 괜히. 살찌지 않았냐 그러면 맞아요. 살쪘다 그러면 검사에서 안 나와요. 이게 그냥 기름이 너무 많이 차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숨이 차는 이유 중에 하나가 폐가 결국은 쪼가드는 거, 작아드는 거. 또 심장이 커져요. 살이 찌면. 그러면서 폐를 이거 껍데기는 한정돼 있는데 심장이 커지면 폐는 작아들거든요. 그래서 살찌는 사람들이 숨이 차는 거예요. 그래서 살을 빼야지 심장이 부담을 좀 줄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숨 차는 것들이 나타난다든지 아주 심해지면 이제 이 오후만 되면
패고 나면서 진땀이 바짝바짝 나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폐 쪽의 병이에요. 폐결핵 아니면 폐암인 거예요. 폐암도 폐결핵도 꽤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치료됐다가 지금 또 좀 나빠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젊은 사람들이 먹는 게 너무 부실하게 먹어요. 그냥 햄버거나 하나 먹고 그냥 뭐 대충 빵으로 때우고 뭐 그냥 떡볶이나 먹고서 이런 식으로 영양이 안 좋다 보니까 요즘에 또 폐결핵이 또 좀 우리나라에도 좀 심해졌어요. 이 영양이랑 관련이 있거든요. 어쨌든 이제 방심하는 사이에 오는데 폐암이나 폐결핵이 결핵인 경우가 이제 이렇게 비슷한 증상들이 오후만 되면 또 확 달아올라요. 오후만 되면 얼굴이 확 달아올라요. 그러면서 뭐 별 증상이 없으니까 별거 아니겠지 그러는데 그게 바로 폐결핵, 폐암의 음어증의 증상인 거예요. 좀 뭐한 얘기지만 옛날 미인도 보세요. 여기가 빨개. 여기 이 볼이 이 빨간 게 뭐냐면 우리 한방에서는 음어증이라고 그래요. 음어증의 대표적인 게 폐결핵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미인은 폐결핵 환자였다. 제가 한번 어디 칼럼에도 쓴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폐결핵 환자들이 피부가 촉촉하니까 남자들이 좋아하고 또 성적으로도 이게 막 주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미인은 폐결핵 환자다. 제가 이렇게도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오후 4, 5시 되면 이 영양이 떨어지면서 그렇게 얼굴이 확 달아오르기도 하고 뭐 이제 잠잘 때 특히 등 쪽으로 전신에 땀이 많이 난다 그러면 이게 폐가 안 좋은 건데 특히나 이 등 쪽으로 땀이 많이 흘린다. 요 가슴도 요 흉곽 부위에 땀을 많이 흘린다 그러니까 폐가 나빠진 거예요. 뚜렷한 이유 없어도 폐가 나빠진 거예요. 머리에 많이 나는 사람들은 뭐예요? 신경성이야. 그래갖고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머리에만 땀이 많아요. 심지어는 이제 얼굴에 나가지고 여자분들은 화장을 못해. 화장을 한 게 다 떠버리고 지워지고 그러니까 또 다시 해야 되고 할 정도로 땀을 흘리는데 어쨌든 얼굴에 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몸에 난다. 그것도 자다가 보면 촉촉하니 젖어진다. 이거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낮에 운동하면 좀 남은 움직이기만 해도 밥만 먹어도 또 땀이 난다. 이런 거 같은 건 큰 문제가 아닌데 자면서 자기도 모르게 땀이 나고 촉촉하니 젖어서 아침에 일어나 보면 기분이 나쁘다. 이런 정도 되면 이건 조금 폐가 안 좋은지를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뭐 우리가 이 폐가 나빠짐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지만 대부분 이제 어딘가 뜨끔 아프거나 담이 잘 결린다든지 이제 피곤하다든지 이제 몸이 자꾸 쇠약해진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울, 불안, 이제 메스꺼움 특히 이 암 환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지만 위암 같은 경우는 이 메스꺼움 그런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되는데 그냥 위험이겠지 신경성이겠지 그냥 그렇게 넘치다 보면 이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이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양방에서는 어디에 있느냐 또 크기가 어떤 종류가 있고 또 이제 몇 기가 됐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병의 깊이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한방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면역이 높아가지고 병을 때려잡을 수 있는 힘이 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 나쁜 기운 특히나 이제 이런 암 세포가 번식을 하고 딴 데로 또 전이되면 뭐예요? 이 면역 가지고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병이 점점 깊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이 어느 장부에 어떤 원인이 왔느냐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 또 그런 것이 연관이 있는 게 이제 체질이라는 거거든요. 이 폐가 제일 약한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태음인이라고 해서 좀 뚱뚱하신 분들이 이 폐가 약해요. 그래서 물론 다른 체질도 많이 오긴 하지만 이 비교적 비만하시고 태음인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콧구멍이 커서 앞에서 보면 보여. 에? 심한 사람들은 500원짜리 동전도 쏙 들어가거든요. 콧구멍이 앞에서 보면 이렇게 들창코라 그러죠. 이렇게 들어갔다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숨을 살아야 되니까 숨을 너무 열심히 쉬다 보니까 콧구멍이 발달해요. 그래서 태음인들이 좀 폐가 약하고 폐암이 잘 올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죠. 어쨌든 이 기체 어혈증이라는 건 주로 이제 신경을 너무 예민하게 갖고 있다가 보면은 더 심해지는 건데 여기 있는 대로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 있지만 특히 뜨끔 여기저기가 많이 아픈 그런 것 같은 걸 기태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입이 마르는 것들은 가장 원인은 뭐예요? 스트레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변비가 심하다든지 가래에 이제 좀 더 심해져 갖고 짙은 검은색
심하면 이제 자색, 이런 검은색 이런 것이 피해에 나온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폐가 많이 안 좋아진 상태거든요. 남자색 이런 같은 것, 이것들 이제 우리 한방에서는 어혈이라고 봐요. 특히 어디에 잇몸이 자색인 사람이 있어요. 잇몸이 보면 이렇게 웃는데 보면 하얀 색이 아니고 자색, 짙은 밤색 이런 그 남자색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색이 있다 그러면 이게 어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가 많이 오염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피 찌꺼기가 많아갖고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장기 기능이 좀씩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데 제일 마스크를 하고 다니면 오래 하고 다니면 이 다크서클이라고 그러죠. 눈에 새카만 게 껴. 이게 뭐예요? 뇌에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숨찬 사람들은 지금 뭐 용이 저기 해준다고 그러는데 마스크를 써도 안 써도 융소를 해준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다크서클인 사람들은요 왜 그러냐면 이 숨을 쉴 때도 자다가 보면 죽는 줄 알아요. 그러다 한참 있다가 이런 사람들이 다 뇌에 산소가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또 특히 눈에도 이렇게 시커멓고 입술이 시퍼렇다. 이 사람들은 어혈이 심한 거예요. 산소가 너무 부족한 거야. 암의 많은 원인은 뭐예요? 산소가 부족한 거예요. 이 병 뚜껑을 포도주를 담은 다음에 병 뚜껑을 담아주면 산소가 부족하면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오래되다 보면 암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산소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면은 이제 담이 습담이라고 해서 가래가 심하고 기침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면서 잘 먹지 못하고 또 대변이 어둡거나 번들번들하다.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대변이 깨끗하지 못한 뭐예요? 황금색. 옛날 야구르트 선전할 때 그 상으로 황금색 대변을 보면은 100살까지 산다. 짙은 밤색으로 오면 75세까지 산다 그러면서 색깔별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대변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내 건강을 체크하는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소변하고 대변인 거예요. 소변을 매일 보면서 색깔이 진해졌으면 내가 지금 힘들고 있구나. 대변 색깔을 보면 황금빛이구나. 그럼 뭐예요? 내가 지금 건강한 거거든.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대변을 보면 검은색에다가 또 푸석푸석 그냥 이렇게 뭐예요? 저기 죽 써놓은 것처럼 풀어진다. 뭐 이런 등 모든 대변이나 소변만 봐도 내 몸 상태를 알 수 있어요. 그걸 이제 기초로 생각하는데 여기 있는 대로 대변이 굳거나 이제 어둡거나 이거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혀에 이제 누렇게 황태라고 그러는데 색깔이 노랗게 이게 자꾸 끼는 것. 이런 것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봐서는 그 암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음허라는 게 있어요. 이제 우리가 폐 기능이 안 좋아도 신장 기능이 좋으면 회복될 기미가 있는 거예요. 신장 기능이 뭐예요? 면역이거든요. 면역이 좋으면 회복이 되는 건데 신장 기능이 안 좋다, 면역이 떨어졌다 그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부모님도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이게 능력이 부족하고 잘 돈을 안 벌어놨는데 자식도 공부도 안 하고 공부도 못 해가지고 빈들빈들 먹고 놀다 집이 망하는 걸 보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폐가 안 좋은데 신장 기능이 좋다라면은 그거는 좀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신장 기능까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점점 더 나빠지는 걸 회복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음어 열독이라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신장 아까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신장이 안 좋으면서 폐가 안 좋은 경우 더 안 좋은 거고, 음어한 경우 좀 음어와 양어라는 게 있어요. 이 음어라는 게 뭐냐면 벌써 이 배고프면 못 참는 사람이 있어. 이 저혈당이라고 그러는데 배고프면 못 참아요. 저도 음어증이 좀 있어가지고 밥 먹을 시간에 환자 오면 짜증나요. 대충 해서 빨리 보내고 싶어. 근데 밥 먹고 나면 만사오케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밥부터 일단 줘야 돼. 밥 먹고 나면 괜찮은데 밥 먹기 전에 뭔 얘기하면 짜증부터 나요. 이런 사람들이 음어한 사람들이야. 초저녁만 되면 벌써 자요.
저는 9시 뉴스를 끝까지 보기가 힘들어요. 집에 있으면 벌써 그 전에 쓰러져 자. 이게 음어증의 특징이고 손발이 뜨겁고 이런 사람들이 음어한 거거든요. 이게 뭐 특별히 양어가 좋다, 음어가 좋다 할 거는 아니지만 그 반대인 사람들이 있어요. 밤 12시가 돼도 잠이 안 와. 어디 가서 그냥 옛날엔 칙 하고 뉴스 끝나도 끝나도 방송 끝나도 또 비디오 빌려다가 또 보고 자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양어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뭐에 몰두하면 밥 생각이 없어요. 우리 동서 하나가 사법고시를 대학교 3학년 때인데 공부를 시작하면 3일 동안 밥도 안 먹고 그냥 거의 그냥 뭐 갖다 주면 알았어 그냥 그러고서는 뭐 조금 먹는 척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게 양호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자면 음호한 사람들은 에너지 쉽게 말 물질이 부족한 게 물질 항상 기름이 딸랑딸랑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호한 사람들은 뭐예요? 엔진이 약한 거예요. 엔진이. 기름은 항상 많이 싣고 다니는데 엔진이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런 것처럼 음허하냐 양호하냐에 따른데 폐암에서는 특히 음허인 경우에 아주 안 좋은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 폐의 종류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폐의 이거 이제 그 종류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비세포성 폐암인 경우에는 이제 선암이라고 해서 이제 그냥 기관지 쪽에만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대세포 암 종류가 크게 덩어리 가져와서 오는 경우 있고 편평상 상피세포는 이게 바닥 꽈리에 그냥 짝짝 깔려서 조그맣게 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오는데 어쨌든 간에 제일 그 치료에 중요한 것은 이 초기냐 전이가 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모든 암이 딴 데로 갔다 그러면 말기로 보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뭐 의사들은 이걸 수술해야 될 거냐 마냐 또는 뭐 무슨 치료를 해야 될 거냐 이런 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이 몇 기냐가 중요하거든요. 대략 1, 2기 정도라고 그러면 또 한 군데 있다고 그러면 수술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체력이에요. 엊그제도 연락이 왔는데 81세인데 신장암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수술하자는데 이거 수술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75세 이상 정도에 되는 분들이 암이 오면은요 거의 진전이 없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저는 한 20년간을 그대로 있는 분도 봤어요. 왜냐하면 세포가 증식을 안 하니까 암도 안 커요. 그래갖고 거기서 그냥 뭐 예를 들면 폐 같으면은 숨을 막는다 그러면 좀 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저 꿀이 끝에 폐 끝단에 가서 있다 그냥 두고 봐야 돼요. 두고 보면서 잘 먹고 또 뭐예요? 잘 관리하면은 말썽을 안 일으키고 돌아가실 때 딴 걸로 돌아가시지 그 암으로 돌아가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세가 중요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금방금방 바뀝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확확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세포가 왕성하면 암세포도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주의를 해야 돼요. 물론 치료도 잘 받으면 젊은 사람들은 물론 더 잘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항상 젊어서 왔다.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근데 나이 드셨다 그러면 조금 천천히 두고 봅시다. 커지지는 않았나? 딴 데를 막아갖고 소대변을 못 본다든지 숨을 못 쉰다든지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죠.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킨다든지 그런 같은 것들이 이제 심해서 한 곳에 딱 있다. 그럼 그 수술해도 된다고 봤는데 전체적으로 퍼져 있고 또 그 암세포가 커지지도 않고 그냥 계속 있다. 두고 봐야 돼. 그냥 두고 봐.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것을 구분해야 되는 것과 수술을 하더라도 뭐예요? 원기를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의사들은 뭐예요? 수술하고 나면 집에 가면 계속 전화해요. 대체의학 하지 마세요. 한약 먹지 마세요. 전화를 집에까지도 와서 계속 해요. 그럼 뭐 해요? 그냥 숨이나 쉬고 있으세요. 그 얘기 아닙니까? 숨이나 쉬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왜? 딴 거 하면은 이제 자기가 또 이제 그걸 핑계를 대요. 한약 먹어서 그래요. 침 맞아서 그래요. 핑계를 왜? 자기는 벗어나야 되니까. 왜 수술하는데 왜 죽어요? 수술은 잘 됐어요. 그렇지만 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뭐냐면 면역을 높이는 거예요. 내 몸이 살아가려고 면역을 왕창 올려요. 면역을 왕창 올리다 생기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이토카인의 폭풍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술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걸 생각해야 되는데
병원에서는 뭐예요? 수술하면 돈 생기니까 무조건 수술하는. 뭐 다음 시간에 제가 갑상선암에 대해서 얘기. 지금 갑상선암이 93% 정도는 나아요. 가만히 둬도 조금만 노력하면. 그런데 무조건 수술하지. 왜? 간단하거든요. 여기 있는 거 살짝 떼내면 돼. 그런데 그 후유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지금도 저한테 치료 오시는 분 그때 다시 말씀드렸지만 갑상선 수술 후 약 먹으라고 해서 약 먹었는데 지금 계속 몸이 떨리는 거. 이게 멈추지를 않아. 제가 봐서는 그때 고려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조금 더 천천히 해도 되는데 보이면 무조건 수술해줘. 후유증은 생각을 안 해. 나중에 어떻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하자는 거예요. 그게 참 큰 문제로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앞으로 이 통합의학 같은 거를 이용을 해서 최대한 천천히 늦게 해볼 수 있는 건 해보고 수술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여튼 할 수 없이 잘 안 치료되면은 이제 방사선 수술을 하게 되는데 부작용이 어마어마해요. 예? 정말 참 뭐한 얘기지만 의사들은 암 걸리면 그 방사선 치료 안 해요. 그냥 몰핀 맞다가 그냥 조용히 가려고 그러지 자기들은 안 해요. 딴 사람들은 해주면 내 몸도 아니고 돈 생기니까 그냥 하지만 이게 얼마나 힘들은지 뭐 당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계속 웩웩거리면서 먹지도 못하고 그냥 막 뱅뱅뱅 돌고 그냥 힘이 쫙쫙쫙 떨어지는데 아유 차라리 죽고 말자 이럴 정도로 절망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처음에는 몇 번만 하면 된대요. 한 8번만 하면 되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마무리 또 해야 됩니다. 8번만 더 해봅시다. 그래가면서 완전히 이제 나중엔 뭐예요? 기운을 못 차려. 그래 미국에서도 이제 지금은 미국같이 양심적으로 치료하는 사람들은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방사선 치료하고 난 다음에 원기가 회복되면 다음 코스를 하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지금 정신 좀 차리고 몸이 회복된 다음에 또 하라고 그러는 건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2주일에 한 번, 뭐 며칠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완전히 그냥 씨알이를 말린다는 거예요. 폐암 세포를. 근데 우리 몸이라는 것은 이제까지 살아온 관성이 있었고 그게 이상한 게 생기면 그걸 이기려고 벨노력을 다 하다 보니까 우리 몸이 이제 완전히 균형이 깨져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생각을 해가면서 이 프로그램을 짜고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나라 의사들은 뭐 하루에도 뭐 몇십 명씩 수술을 해야 되고 막 그런 정도 되니까 그냥 무조건 그냥 스케줄 잡혔습니다. 안 오면 안 할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지.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이런 얘기 거의 안 해요. 어쨌든 이 후에도 수술한 후에도 우리가 부작용을 생각을 하면 주의를 해야 되고 수술하고 난 후에 후유증, 그 방사선 치료하고 난 다음에 우리 몸속에 여러 가지 방어 기제를 아까 쓴다고 그랬죠. 독소도 많이 생깁니다. 그것들을 줄이는 방법들을 같이 연구를 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뜸하라고 그러면 폐암 뜸에 안 좋다 그러는데 물론 안 좋아요. 그러나 환기를 잘 시켜서 최근에는 그 뜸 열심히 하는 데는 이 떡줄을 만들어 갖고 강제 배기를 시켜요. 그래가면서도 하고 그러는데 이 폐암 암 치료의 부작용을 줄이는데 이제 흔히 하는 것들이 이제 왕뜸이라고 이런 뜸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도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 특히나 이제 열 치료라고 그래요. 지금도 한 번 치료하는데 30만 원, 25만 원, 30만 원씩 되는 고주파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암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정상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암을 쪼그리는 것이 그게 암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비싸도 그냥 하는 거고 암 들어서 암에서 보험에서 준다고 막 하는 거고 병원에서야 많이 남죠. 예? 그러니까 또 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체질에 따라서 이 고주파 치료라는 것도 손발이 찬 사람들은 효과가 참 좋아요. 기분이 좋아져 금방 바로. 근데 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열이 많은데 고주파로다 계속 뭐예요? 이걸 쪼여야 되니까 여기에 지방종이라고 겉에 이 기름이 한 군데 모여있더니 갑자기 덩어리가 생기기도 하고 담낭이나 이 신장에 돌이 잘 생겨요. 그런 것 같은 것들 이제 계속 물을 많이 먹고 희석을 시켰어야 되는데 계속 졸이니까 고열을 깊은 겉에서는 몰라도 깊은 속에서 계속 열을 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하는 거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도 체질에 따라서 저는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 한약이랑 같이 쓰면 효과가 좋다. 뭐 30% 좋아진다. 50% 좋아진다. 막 이런 레포트를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같이 유명한 대학 같은 데서 지금 발표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처방을 달라. 한국에서 가져가는 것 처방도 있어요. 그랑 같이 쓰니까 50% 좋아졌다. 그런 것 같은 것들이 지금 이제 막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왜? 책임 나중에 뭘 하면 꼬투리를 잡아갖고 그러다가 이걸 밀어붙여가지고 책임을 전하려고. 하여튼 뭐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어떻게든지 지금도 제가 그 통합의학 암학회라고 의사 한의사들이 6개월 동안 교육받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의사들에게 그거를 어떻게든지 접근을 시켜서 좀 좋은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직도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거기서는 그냥 고개 끄덕끄덕거려요. 경희대학교 암센터에 이사장이 이제 의사들을 몰아놓고 한의사들을 모아놓고 잘 해봅시다. 우리가 잘하면 성공하면 우리 대학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뒤돌아가면 다 딴 얘기하고 있고 절대 협조 안 합니다. 그 경희대 암센터 뭐 경희대 모든 한방 그 센터들이 지금 거의 다 문을 닫아가지고 경희대마저도 병원을 없앨 그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옛날에는 중풍 걸리면 뭐야? 우리 시골에서 그냥 일하던 아주머니도 중풍 걸리면 다 경희대학 갔거든요. 경희대학 가면 사는 줄 알고. 근데 이제 혈전정예제라는 게 나오면서부터 이제 중풍 환자들이 경희대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는 뭐 암 한다고 그러는데 암도 같이 노력을 안 해. 무조건 한약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도저히 안 돼. 이런 상황에 와 있는데 어쨌든 같이 노력을 하면 발전이 있는 방법이 있고 암 환자들은 솔직히 얘기하자면 짚으라고 짚고 싶으신 경우로 뭐가 좋다. 뭘 해보고 싶은 거거든요. 뭘 해보고 싶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뭐 조금 이따 제가 기공을 알려드리겠지만 기공을 왜 하느냐. 내가 하는 것도 있어야지. 의사만 믿고 의사 그냥 목 바라보고 맨날 선생님 저 살 나아요? 좋아졌어요? 맨날 이러고만 있는데 제가 봐서는 똑같은 환자라도 자기가 중풍 걸렸으면 어떻게 일어서려고 막 그냥 막 발버둥 치는 사람은 훨씬 좋아져요. 암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노력을 해야지. 자기는 노력을 안 하고 돈 줬으니까 돈이 다 해결해 준다. 천만의 말씀. 똑같은 환자에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쨌든 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하면서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자기도 한다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 이제 지금 제가 조금 몇 가지는 이제 지금까지 치료하면서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곰보배초라고 있어요. 배추가 야생 배추인데 조그맣고 찌질근해. 근데 이게 있는 지역에만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폐, 결핵, 폐암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실제로 거기 있는 대로 이 쌍떡잎 식물, 잎채소로 되지만 이 쌍떡잎 식물이라고 해서 배추 같은 것, 이런 것 같은 게 실제로 암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거의 뭐 폐암 발생률을 반 정도로 줄인다. 최근에 그 뭐 김치가 바이러스에 좋다. 이게 거짓이 아니에요. 실제로 바이러스에도 면역을 높여주는데 김치의 그 쌍떡잎 식물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곰보배추, 그 다음에 이제 정 힘이 떨어지면 좀 권해볼 만한 것은 이제 소음인이면 더 좋은데 노봉방이라고 벌집을 갖다가 이거를 술을 담가갖고 먹는 거예요. 이 특히 폐가 안 좋은 폐에 그 동맥이 좁혀져가지고 숨쉬기 힘든 이런 사람도 먹으면 그런 사람들 의사들이 비아그라 처방하거든요. 근데 그 노봉방이 더 효과 있는 것 같더라고. 그 벌집 술 담가서 그거 하는 거 있죠. 그게 이제 그 제일 좋은 것은 애벌레예요, 애벌레. 애벌레의 고단백이 그냥 벌집 다 날아가고 껍데기만 있는 건 밀랍이라고 해서 효과가 없고 애벌레가 가득 찬 것. 이것을 이제 오래 그 술에다 담궈서 그렇게 먹으면 좋은데 노봉방주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뿌리 음식이 도덕, 도라지, 뭐 무, 마 이런 거 같은 것들이 특히 이제 폐 쪽에 좋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그 암 환자들한테 의사들은
개고기 드세요. 고기 먹어도 괜찮아요. 이러기도 하는 사람인가 하면. 또 어떤 의사들 가면 고기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 이유가 사실은 암의 그 딱딱한 그 껍데기와 속에 물컹물컹한 그것들이 다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제일 심한 게 뭐냐면 빨간 고기야. 빨간 고기가 뭐 있어요? 소고기라든지 이런. 그런데 유일하게 이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해서 지방질을 녹이는 고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리고기예요. 그래서 오리고기는 많이 먹어도 더 좋다. 그래서 영양 보충을 오리고기를 하게 해요. 개소주, 그것도 고단백이라고 보지만 그것도 기름이 많아요. 네, 그것도 계속 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염소, 사슴, 뭐 이런 건 기름이 굉장히 많은 것 중에 하나로 봐요. 그래, 그런 것하고 심지어는 가능하면 붉은 생선도 덜 먹고 이 하얀색 비늘 생선 이런 것 같은 게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일 문제는 뭐냐면 뭐 낙지, 뭐예요? 문어, 그 다음에 전복 이런 것이 암에 안 좋다고 또 확 주장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체질 중에 태양인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에요. 사상 체질 중에 태양인은 이거 먹으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인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다른 체질은 암 환자라도 먹어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생선 기름이 실제로 생존 오래 살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항암 치료하는 등에 거기에 그 백혈구를 많이 만들어준다든지 체중을 줄여준다든지 이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몸에 미네랄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한약은 무슨 효과였어요? 제가 보기에는 미네랄 효과예요. 똑같은 음식인데도 한약이 효과 있은 이유가 이게 아주 안 좋은 심신상골에 다른 풀들하고 경쟁하면서 살았던 약재가 제일 좋은 건데 요즘 뭐예요? 한약재를 다 재배를 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농약, 제초제, 비료를 갖다가 부어요. 인삼도 다 지금 농약, 제초제, 비료 다 붓습니다. 그렇게 인삼이 효과가 옛날만큼 없어요. 그거를 없는 유기농 약재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할 수가 그걸 뿌렸다 그러면 예를 들면 뭐 그 화학물질이라는 건 나갈 때 그냥 안 납니다. 꼭 불 끌고 나가. 그러니까 뭐예요? 이 먹는 음식이라든지 한약재에 있는 철분, 칼슘, 칼륨 뭐 이런 좋은 성분들을 다 같이 끌고 나가니까 껍데기만 먹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1930년대 철분의 함량을 지금 비교해보면 30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됐네 지금은. 그러면 배추를 한 30배 정도를 먹는다고 생각해요. 배추만 먹어도 영양 보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미네랄이 다 빠져나가서 그래요. 그래서 이 미네랄에 대한 걸 저는 이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번에도 20cc 요만큼 먹으라고 이만큼 한 100cc, 120cc 먹는 걸 이렇게 만드는데 제가 미네랄이 들어간 거예요. 그 미네랄이 조금만 넣어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예? 우리 셀레늄이라는 것이 하루에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먹어야 된다 얘기인데 실제로 무기물질로 보면 그만큼이 뭐냐면 점을 찍을 만큼 쬐끔이에요. 그런데도 그 미네랄이 셀레늄이 들어가면 정력도 좋아져, 면역도 좋아져, 바이러스도 치료해, 실제로 해독 작용도 하고 그러는 게 다 미네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한약재에도 미네랄을 추가한 이런 같은 것 아니면 가능한 야생에서 자란 원래 산속에서 자란 한약재를 넣어야지 옛날에 처방했던 만큼 효과가 있는 거지. 처방은 잘 내는데 먹어봐야 효과가 없어. 왜? 다 재배한 걸 먹기 때문에 그래. 재배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유기농을 먹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좀 찌지근해도 요즘 제주도 사람들이 가면은요 제일 맛있게 먹는 게 뭐냐면 쥐치예요. 쥐치를 옛날엔 먹었어요? 잡히면 재수없다고 다 버렸어요. 하도 많이 잡히니까 그냥 그거 말려가지고 쥐포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다 지금 양식을 하는 거예요. 도다리, 모든 걸 다. 최근에는 보니까 그 참치까지도 다랑어라 그런 것까지도 다 양식을 해요. 양식을 하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옛날 맛처럼 그 무슨
독특한 깊은 맛이 있는 게 쥐찌라면 쥐찌는 아직 양식을 안 하거든. 그래갖고 그거 매운탕이 지금 제일 비싸게 제주도 사람들은 먹고 있어요. 비싸게. 에? 그 뭐가 쥐포가 쥐 옛날에 먹지도 않는 건데 뭐가 좋다고? 자연생이니까 먹는 거예요. 자연생이니까. 그게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저희 친구들도 이제 다 은퇴를 해가지고 야 이제 뭐 하냐 그래. 가서 농사라죠. 아이 내 나이는 농사질 나이가 아니야. 그래 놓고서는 뭐예요? 떡집 한다고 1억 붙였다 한 6개월 만에 달랑 뭐 퇴직금 갖다가 잘못 투자하고 다 날리고 그래. 농사를 지르니까 왜 농사를 져야 되냐? 내가 짓지 않으면 믿을 게 안 돼. 믿을 수가 없어. 제가 좀 얘기가 좀 길어져도 괜찮아요. 제천에 이제 한번 물에 진리러 갔더니 감자들 그렇게 많이 심어. 그래서 이게 다 팔려서 이렇게 많이 심어요. 그러니까 예, 백화점하고 계약 재배가 됐어요. 그 백화점에서 그거 가져가면 썩을 텐데 어떻게 보관하죠? 그러니까 아이 캐기 전날 물약을 가져가서 그거 주면 된대요. 그게 뭐겠어요? 방부제인 거예요. 방부제. 그럼 당신들은 그거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줘 먹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농민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저장되거나 그걸 못하고 다 어떻게든지 소출만 많고 그냥 내가 안 먹는 거니까 그냥 극단적인 얘기로 구기자가 저희들 같은 경우도 제일 좋은 걸로 딱 나와요. 구기자 그 청양이 제일 많이 나는데 90%가 거기서 나는데 거기 사람들 구기자 안 먹어요. 왜? 이게 찐드물이 얼마나 강한지 이파리가 안 나면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농약을 안 치면 이게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농약을 얼마나 치는가 자기네들은 알으니까 안 먹어. 응? 그게 이제 우리의 문제점인 거예요. 그걸 솔직하게 유기농으로 가야 되고 비싸도 정상적으로 자연생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뭐예요? 갖다 팔면 되는 거고 내가 안 먹으니까 괜찮지 뭐. 이러니까 이게 약 처방들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 셀레늄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셀레늄이 세포가 손상된 DNA를 복구한다든지 여러 가지 몸에 필요한 작용을 일으켜서 세포가 변형이 된다든지 또 증식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게 셀레늄입니다. 최근에 뭐가 한창 떴었죠. 응? 뭐죠? 우리 사무실에 들어온 게 뭐였더라? 예? 하여튼 이게 일종의 건강식품 장사를 해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걸 잘했어. 그래갖고서는 그거를 갖다가 이제 한번 딱 띄웠다가 또 사라지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이게 셀레늄이 이제 뜨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셀레늄이 굉장히 좋다는 것이 이제 최근에는 브라질너트에 많다. 그래갖고 브라질너트를 그냥 막 가서 그 사람들은 먹지도 않는 걸 끌어다가 그냥 막 비싸게 팔았어요. 근데 지역에 따라서는 하나도 안 나오는 것도 많아요. 그게 그냥 무조건 파는 거예요. 그냥 광고만 때리면 팔리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실제로 농사를 접어서 그걸 해보니까 이제 보통 천년초 쉽게 말하자면 손바닥 선인장에 한 9.9배 정도 많이 나오는 걸 개발을 한 거죠. 9배 이상이 되죠, 거의. 그렇게 이제 27, 28 보통 나오는 걸 218 정도 나오게 하는 걸로 개발을 해서 이 약에도 쓰고 지금 이제 이 폐암 치료제에도 쓰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제가 대략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이제 특별히 권하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노코비다. 이거를 폐암 환자한테 실제로 치료도 하고 있지만 실험으로 해보니까 이 우리 몸이 하루에 300개 내지 500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지고 또 내 몸이 그걸 없애버리는데 그걸 사멸유도 기능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뭐예요? 방사선 치료 외에는 다 사멸유도예요. 사멸유도.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지금 방사선 치료 효과를 내는 게 바로 노코비다라는 게 인증이 됐어요. 뇌세포 자체를 파괴한다는 것이 동물 실험에서 뇌세포주 A549라는 폐암 세포주의 결과로 나왔어요. 또 실제로 피부 암을 폐암을 주위에 껍데기 피부에다 이식해 갖고 실제로
79.9% 정도는 암을 줄인다는 것, 또 전이를 72% 정도는 줄인다는 것도 저희들이 실험 통해서 딱 하고. 그래서 이제 이 폐암 세포에 주로 이제 이 지금 노코비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백동약침이라는 거 있어요. 백동약침이 뭐냐면 할미꽃 뿌리를 주사제로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가지고 병원에서도 쓰고 한방병원에서도 썼었어요. 그랬는데 그걸 다시 심사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식약처에서 떨어뜨렸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미국에서는 지금 암 환자들한테 3상 실험까지도 하고 있고 굉장히 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의사들은 이걸 정식으로 허가를 못 얻어도 주사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그 약침으로다. 이 주사라는 것은 혈관에 이제 근육이나 혈관에 놓는 거지만 약침이라는 건 뭐냐? 피부에다가 살짝 떠가지고 피하에다가 바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다르냐? 직접 혈관에다 놓는 게 더 빠르고 근육에 놓는 것이 그 다음이고 피하에 놓는 것은 좀 다음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다 내 몸속에서 혈관을 통해서 다 흡수되고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한의사들은 이 제조권이 있어요. 마음대로 약을 만들어서 환자한테 줄 수가 있어서 그래서 한의사들은 넣는데 전혀 진찰하고 놔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노코비다하고 그 SP 주사라는 거 이제 우리 한방에서는 백동약침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걸로 다 지금 폐암 환자들을 제가 치료를 하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 좀 진전이 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가장 많이 응용하고 있는 방법이고 또 이제 그 기공요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기공요법이라는 것은 여기 유튜브에 보면 지금도 어디선가 암을 이기고 있다라는 말을 쓰면 제가 기공에 좋은 암들을 무슨 암에는 어떤 체조를 하라고 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내양공이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그 경희대 교수님 한 분이 기공을 한번 연구해보고 싶다고 중국에 간 거예요. 그래 병원에 가보니까 기공을 한다고 그러는데 맨날 똑같은 거 한 가지만 시켜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은 가서도 무슨 암, 무슨 병, 한 50가지의 효과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왔어요. 배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간단한 거니까. 전부 다 아침에는 전부 다 이렇게 책상다리하고 앉게 해요. 같이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손에다 이렇게 놓고, 되도록이면 안경을 좀 벗으시고, 마스크도 잠깐 좀 벗으시죠, 간단하게 뭐냐면, 우리가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하는 거를 3번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내쉬고, 잠시 멈추고,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간단히. 이거를 너무 오래 참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머리가 아프고 숨이 차니까 처음에는 조금씩 늘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눈 감고서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고. 들이쉬고, 멈추고, 내쉬고. 동시에 들이쉴 때는 혀끝을 입천장하고 운니 사이에 이렇게 갈라진 그 틈이 있죠. 그 선. 거기다가 들이쉴 때는 혀끝을 살짝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싹 힘을 약간 주면서 들어올리는 거죠. 혀끝을 입천장 운니 사이에 그 사인 끝에다가 혀끝을 붙이면 우리 기관지로 폐가 제일 많이 넘어가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보통 때는 그렇게 안 하면 뭐예요? 산소가 좀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숨이 덜 들어가는데 혀끝에다 붙이면 최대한 목구멍을 크게 하는 거예요. 이 숨구멍을 붙이고 멈추고 내쉴 때는 혀를 내려놓고, 자, 들이쉬면서 혀를 입천장하고 운니 사이에 살짝 대주고 멈추고 내쉴 때는 혀를 내려놓고, 들이쉬고 혀를 대고 멈추고 내쉬고. 그러면서 3가지를 외우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정말 편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들이쉬면서 나는, 멈추고서 정말 편하다. 나는 정말 편하다. 들이쉬면서 혀끝 임천의 운니 사이에다 대고
나는 혀는 힘을 빼고 정말 편하다, 숨을 내쉬면서. 이 세 가지예요, 그냥 간단하게. 근데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모든 질환, 심지어는 뭐 스트레스의 모든 병뿐만 아니라 치질도 이거 하니까 좋아졌다. 이런 논문들이 다 나온 거, 한 50가지가. 이게 제가 이제 기공을 가리키는 것은 의료기공이라고 그래. 근데 한의사들 중에도 내가 기공의 대가라고 그러면서 뭐 해야 돼요? 그럼 태극권 안 돼, 태극권. 태극권이 뭐예요? 유슈거든, 유슈. 싸움을 해서 상대방을 뭐예요? 쓰러뜨리는 게 경기공이라고 그래서 그런 기공이 있는 거예요. 소림사에서는 뭐예요? 싸움을 해갖고 벽을 물리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 따라갖고 굉장히 많이 좌우해요. 장에 있는 세균을 쉽게 말하자면 많아지게 할 수도 있고 적어지게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방법은 뭐예요? 내 마음이거든. 내 마음을 가지고 조절하면 뭐든지 플러스 마이너스 작용을 다 하네. 미국에서 나오는 교과서에 기공이 딱 한 가지가 효과가 인증이 됐어요. 누구? 중국에서 유명한 엄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얀신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장풍을 쏴가지고 암세포주, 아까 A54 그랬죠. 그런 암세포주에다 장풍을 쏘니까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갖고 기공으로도 암을 치료한다는 걸 교과서에다 써놨어. 그러면 나머지도 되냐? 안수기도 안 된다. 다 나와 있어요. 유일하게 장풍. 이거는 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게 교과서에 나와 있어. 교과서에. 그 실험을 했던 결과가 대장암, 전립선암, 유방암, 위암 여기에 있다는 것이 그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인정을 받는데 그 수준에 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장풍을 잘 쏘는 사람들은 여기에 플러스 6도 몇 도예요? 36도랑 치면 43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가 플러스 6도, 마이너스 6도까지 내린다는 거예요. 플러스 6도, 43도 되면 암세포가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기공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주천이라고 그래. 여기서 뱅뱅 돌리는 걸 훈련이 잘 돼서 여기 있는 힘을 암으로 끌고 간다. 암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43도가 되니까 그 부위가. 근데 그건 쉽지가 않죠. 껍데기에 43도 올리는 것도 힘드는데 속에 43도 올리려면 원래 엄신의 아버지가 뭐냐면 기예단이었거든요. 어려서부터 공마단에 다니면서 그걸 해갖고 아버지가 시킨 거야. 물통 있잖아요. 물통 양쪽에 짓고 이것도 어려서부터 해갖고 한의사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사람이 중국에서 기공의 최고봉이고 한의사이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팔려가고 실험까지도 했어요. 어쨌든 기공, 지금 말씀드린 이 내양공 하나로도 중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실제로 암을 기공에 이제 의료기공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해요. 의료기공이라는 건 유물선 무, 의료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갖고 효과가 입증된 걸 의료기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태극권, 나는 누구 다 필요 없이 의료기공이 이 병을 치료하는 건데, 중국의 유기진이라는 사람이 42살에 위암을 한 공무원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서 암을 치료한 거예요. 이게 너무 아깝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제 기공을 모든 병에 응용하는 걸 하게 된 거예요. 2000년 되기 전에, 90년도구나. 90년 말에 제가 매일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매일 기공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한 3년 동안, 그것도 하루에 막 2번씩도 나오고 막 그런. 그때 제작을 했는데 그 방송국에 돈이 없으니까 재방송해갖고 계속 나온 게 지금도 이제 자료로 인터넷 같은 데 올라와 있는데, 어쨌든 이 기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건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열심히 집중을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와서 기공 다 틀 잡고서 앉아서 하고 있는데 저 밖에 나온 차가 주차 딱지를 끊을 건지 안 끊을 건지 이런 딴 생각을 하면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몰입을 할 때는 와서 쳐도 모르게 집중을 하고, 또 뭐예요? 매일 조금씩 하면 이 효과가 좋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암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인터넷 유튜브에 보면 아까 뭐랬어요? 지금도 어디선가 암을 이기고 있다라는
프로그램 보면 암 종류별로 무슨 기공을 하라고 쫙 나와 있어요. 거기 3편에 보면 폐암 기공 좋은 방법 그게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일일이 요거는 나중에 시간 되면 또 해보기로 하고 뭐 질문을 좀 받기로 하겠습니다. 예. 뭐 폐암 말고 다른 것도 좋고 뭐 질문이 있으시면 해보세요. 뭐 하여튼 기회가 되면은 네. 뭐 제가 저 뭐 계속 한다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갑상선암 뭐 이렇게 암 종류부터 우선 하고 또 계속 뭐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통합의학이라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또 우리가 이걸 어떻게든 집약을 해갖고 우리 먹거리로 가야 된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지금 뭐 제가 질문할게요. 저는 손발이 너무 차거든요. 예. 그래서 안 좋은 거지.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손끝 발끝까지 심장에서 뽐뿌질을 못하는 거야. 뽐뿌질을 세게 해가지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심장이 조금 약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의학에서는 우위가 약하면 영양 흡수를 못하면 거기까지 안 간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일단은 한약재 중에 음식 중에는 뜨거운 거 있고 차가운 게 있어요. 뜨거운 걸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부자거든요. 근데 부자는 아무나 쓸 수 없어. 한의사가 처방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쓰는 게 제일 저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우민이라면 이제 그 옷을 먹으면 좋고 그 다음에 인삼이에요. 이게 생강, 그 다음에 생강 막 이런 거 같은 것들이 뜨거운 음식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권하고 싶은 것처럼 이제 카레 이런 거 같은 것들이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건데 이것은 검사를 해서 뭘 찾기도 어렵고 그냥 가면 그냥 노화 현상이에요. 나이 들면 그래요. 그냥 그래요. 이제 심해지면 진짜 무릎에 찬바람이 싱싱 지나가는 것처럼 차고 이런 분들은 좀 치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프지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지금 다 검사를 했는데 하나도 맞습니다. 약이라구나. 네, 심장에서 영양을 거기까지 퍼뜨려 두지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따뜻하게 입고 항상 따뜻한 데 입고 뭐 조금 더 자르려면 구들방에서 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좀 돋고 이제 훨씬 피곤한 것도 덜하고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제가 또 권해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폐암 환자 한 분은 그 저기 있죠 그 숯가마 앞에 그 뜨거운 물에 앞에 가서 계속 앉아갖고 한 3개월 하고 나니까 아니 여기저기서 그게 찜질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밖에 숯가마에 숯 그 열을 그냥 밖에서 그냥 이렇게 쬐기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렇게 물주머니가 그 속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많이 좋아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뜨겁게 해줘야 돼요. 온도가 1도, 내 체온이 1도. 요즘 가면 여러분들 다 체크하잖아요. 1도 내려가는데 면역력이 30%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해야 되고 뜨겁게 올릴 수 있도록 하면은 면역력도 좋아지는 거죠. 네. 지금 뭐 불편한 데 있으면 저는 지금 현재요. 병원에 가서 가다라고 와서 다 비교를 했는데 내장에 선종용종이 있대요. 네. 그래서 당장 수술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수술을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넷째고 천장 네. 오려면 좀 2주간 이거는 해야 되거든요. 네. 병원이라고 맨날 무시하고 옆에 나왔는데 그런 실정이 있는데 내가 뭐 피곤하거나 이런 거는 못 느끼는데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41년 일은 몇? 41년이니까 네? 79? 네, 80 다 되셨네. 이 계속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면은 성장을 안 해요. 그냥 있어. 근데 이제 그게 꽉 막아갖고 변을 못 본다. 그러면 수술을 해야 돼요. 이거 검사해보면 특히 술 좋아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 다 있어요. 그게 쉽게 말하자면 사마귀에 사마귀, 혹. 근데 이제 양성이거든. 근데 양성이라도 그 혹이 있으면 뭐예요? 암으로 갈 확률이 높은 거거든. 그래서 떼자고라는 건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정도 연세 되셨으면 이게 잘 자라지를 않아. 그냥 20년 전에 조사할 때도 있었는데 지금 가보면 그냥 있네요. 그러지 더 크지를 않아.
그래도 막 굉장히 겁주는 돈 이런 아, 그러니까요. 아까 얘기하잖아요. 수술을 해야 뭐 돈이 생기니까 무조건 가서 수술하라 그래요. 물론 뭐 아주 위험한 수술은 아니고 뭐 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 그러고 이제 괜히 그냥 겁주면 무섭지. 근데 예, 아니 그냥 뭐 내일이면 금방 뭐 암으로 죽을 것처럼 겁을 주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러고 또 뭐 요즘엔 의료보험이니까 공짜로 아니면 몇 푼만 더 주면 다 떼줘요. 공짜니까 하라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너무 얼지 마시고 그냥 두고 그게 더 커졌나 작아졌나 뭐 심하면 한 3년 뭐 매년 검사하라고도 그러는데 매년 검사라든지 해서 크지만 않으면 전혀 문제 신경 안 써도 돼요. 젊은 사람이면 뭐 좀 가능하면 하시오 그러는데 지금 그 정도 연세에는 저는 권하고 싶지 않아요. 예. 예. 뭐 여기 저 사마귀 달렸다고 금방 죽는 사람 봤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 예. 또 예. 그 지금 아까 촛불 강화 말씀하신 예. 어떤 암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분은 폐암이었는데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숯가마 안에 거기 먼지 많거든요. 사실은 이게 숯 꺼낸 다음에 들어간 그 자리에 들어가면 이게 다 먼지 날아다니는 건데 거기는 안 좋지만 밖에다 멍석 피고 그 뜨거운 거 나올 때 그 등을 이렇게 대고 또는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편으로는 쿨링 차갑게 하면서 열을 받는 건데 그 아까 들은 고주파 치료 그 30만 원짜리가 바로 그거거든요. 열을 속에다 팍 하면서 차가운 물을 밑에다 대주는 거예요. 그런 치료 방법인데 온도만 올려도 이 면역이 높아지고 암세포에 저항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권하는 것 중에 하나죠.